저 일단 궁금한 게 아니고 예.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지금 모든 이 사태가 예. 그 속도 공식, 시간분의 거리, 네. 네. 예, 거기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죠. 중2 때 공식. 네, 중2 때 속도 거속시. 예,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단위 시간 동안 얼마를 가느냐가 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빛의 속도라는 게 일종의 리밋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빛의 우주 제한 속도. 예, 우주 제한 속도.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율 51%.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절묘하다. 그거를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시간분의 거리 거기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바꿔줘야지 등가를 맞출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책 몇 가지 찾아보면은 야, 그건 뭐냐? 뭔 책이요? 뭐 이상한 책이에요. 러셀이 쓴 거네. 예. 빛의 속도의 약 5분의 3 정도로 달리는 채사장이 그 정도로 달리게 되면 약간 뚱뚱해 보이고 시간은 한 25% 정도 지연돼 보이고 아, 그래? 길이도 약 한 20% 정도 짧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앞에다 두면 키가 짧아지는데요. 배를 앞에다 두면 배가 들어가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줄어드니까요. 놀랍구만. 우리 그럼 계속 뛰어다닌다. 그럼 배가 날씬해 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각 운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안에서는 시공간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각각 따로 노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후려쳐서 얘기하면. 뭐가 따로 노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시공간이 있는 거고. 운동하는 게 다르다면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복잡해.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오. 일반 상대성 이론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0년 후에 나왔어. 네, 아인슈타인조차도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개인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들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에 아인슈타인이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따 설명할 텐데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이게 다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수학을 싫어했어. 그래서 진짜 수학적 도움은 다 친구들한테 받고.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야, 진짜야. 수학을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빌 게이츠에 비해서 이건희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잘했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같은 수준은 아니었군요. 우리 같은 수준이 아니었구나. 그럼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장방정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분기학, 텐서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못하고 그 수학자 그리스만 친구, 수학자 친구의 협력으로 이제 리만 기하학을 통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어려워서 수식적으로 이해하고 유도하는 거는 얼마나 어렵냐면 현대에 지금 물리학과를 다니는 친구들도 한 4학년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건드릴만 하고 그게 아니면 현대물리 쪽으로 해갖고 아예 상대론 쪽으로 석사 정도 돼야 뭔가 이게 왜냐하면 수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고등학교 물리 2 뒷부분에 상대성 이론 나온다. 그거 특수는 나와요. 일반은 안 나와? 일반 안 나옵니다. 일반 상대론의 효과만 나와요. 그렇구만. 그거를 유도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유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수학 자체가 2학년, 3학년 돼야 배웁니다. 자연과학 전공을 해도. 대단하시네요, 다들. 그러니까 이 천재조차도 사실 혼자서는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도 할게요. 사실 이거지. 너희는 과정은 필요 없다. 결론만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받아 먹어라.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얘기해줘도 모르잖아. 자, 그러면 질량의 정의를 좀 물어볼게요. 질량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 뜻밖의 질량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최 사장님은 질량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량의 정의요? 네. M. 그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물질량 아니야? 물질량 많잖아요. 전하량일 수도 있고 색깔일 수도 있고 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려워요. 원래 그 질량의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질량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할게요. 무중력 상태에서 하나는 볼링공이 있고요.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공이에요. 당연히 스티로폼이 가볍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은박지로 잘 쌌어.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니까 둘 다 둥둥 떠다녀요.
어떻게 구분할래? 라고 던져지면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뭐가 스티로폼이고 뭐가 볼링공인지. 그거 갖고 한번 때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때려봐도 됩니다. 네. 때려보면 어떻게 알죠? 아픈 게 볼링공. 천재다. 밀도 어떻게 구분하는데? 무중력 상태인데? 무중력 상태에서? 그렇네. 잘 눌러지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부드러운가를 보는 거고. 모르겠어요. 지금 전 때려본다였고 정답이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흔들어 보면 돼요. 흔들어 보면. 흔들어 보면. 밀어보면. 달라요? 그럼요. 중력이 없어서? 중력이 없어 둥둥 떠다니지만 스티로폼은 톡 하고 건드려도 휙 하고 변할 거고. 볼링공은 움직이진 않지만 꾹 하고 눌러야지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사실 중력 때문에 바뀌는데 질량은 고유의 것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중력 상태라고 해도 그 볼링공을 들고서 막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그럼 손목이 부러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주 공간에 나간다고 해도 내 뱃살은 그대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약간씩 피트가 오나는 절묘해 근데요. 명쾌해요. 네. 그래서 결국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거는 중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했냐면 톡톡 쳐봤을 때 얘가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죠? 이런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관성의 크기가 큰 놈이 질량이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고 배우거든요. 사실은 고등학생들은. 근데 반대예요. 관성이 큰 게 질량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둘 다 둥둥 떠다니지만 구분할 수 있겠죠? 네. 흔들어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잘 쉽게 흔들리면은 스티로폼. 잘 안 흔들려. 은근히 힘들어. 그러면 이제 볼링공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관성의 크기에 따른, 즉 움직임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느냐가 관성 질량이에요. 관성에 저항하는 정도. 그럼 또 다른 질량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력을 느낍니까? 현재 혹시 중력 느끼시나요? 지금 밥만 먹으면 죽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냐? 밥을 안 먹어도 중력을 느껴야 되니까. 지금 중력을 어떻게 느끼세요? 혹시? 바닥에 붙어 있어서. 바닥에 붙어 있어서. 맞아요. 엉덩이에 느껴지는 압력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느끼시는데? 올라갈 때. 올라가면 많이 느껴지고. 어디를 느끼냐고. 발바닥에. 근데 이게 맞아요. 위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못 느껴요. 어디서 느끼냐면 발바닥에서 느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느끼는 거는 엘리베이터나 의자가 우리를 위로 밀러 올리는 걸 느끼는 거지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힘은 못 느껴요.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못 느끼고 그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닥을 밀거든요. 우리가. 그럼 바닥이 우리를 받쳐 올리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의 크기가 중력 질량입니다. 그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자, 다시 관성 질량은 내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그거에 얼마나 저항하는지가 관성 질량이야. 그럼 이거는 움직여야지만 나타나요. 움직임에 저항하는 정도니까. 중력 질량은 뭐냐면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는 정도예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을 이유가 있나요? 없지. 같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린 당연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석에 잘 붙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하를 띠고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하량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얼마나 강하게 와서 달라붙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 움직이는 거에 저항하는 정도를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고요. 질량이 얘네들끼리 서로 잠기는 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중력 질량이라 불러요. 질량이 두 가지가 있다. 관성 질량이 있고 중력 질량이 있다. 이름이 질량이라 붙였으니까 헷갈리지만 관성 크기라고 하나 붙이고 중력 크기라고 붙일게요. 이 두 개가 같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같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는 움직임에 저항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뉴턴에 의해서. 이 두 개 같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두 개가 같더라는 거예요. 움직임에 저항을 잘하는 놈이 서로 강하게 만류인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같을 이유는 없다. 근데 같을 이유가 없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도 한참 걸리거든요. 이과생들도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밀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밀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그래. 하느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이제 됐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중력 상태에서도 볼링공이랑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중력이 없어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다른 거야. 중력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너무 비슷해.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두 개가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일반적으로 뭐 사람의 몸무게다 그러면 저는 중력 질량만 생각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중력 중력질량이에요. 상태에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무중력 상태에서도 흔들어 보면 알아요. 아, 그럼 저희 지금 보통 몸무게 말할 때도 관성 질량도 포함된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력 질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냥 관성 질량을 재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개가 같다고 생각 안 하지. 그냥 다른 거다라고 생각했어. 네. 그런데 어. 실제 정의부터가 다른 거예요. 정의 자체가 다른 거지. 그죠? 처음부터 시작점은 다른데 분명히 같은 데로 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볼링공이 만류 인력의 크기가 그만큼 비례해서 크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냥 움직이기 힘든 거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움직이기 힘든 게 지구가 걔를 강하게 끌어당기더라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힘든 거랑 무슨 상관이지? 움직이기 힘든 건 말 그대로 움직이기 힘든 거고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건데. 그렇구만. 그죠? 끌어당기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별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너무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과감할 가정을 또 하나 합니다. 같은 이유가 없다는 거를 보통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기 힘든데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어느 날 의자에 털썩하고 주저앉다가 소파에 앉다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두 개 같은 게 아닐까? 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가정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개 같은 거라고. 근데 사실 다른 거거든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유가 없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중력과 가속도는 구별할 필요가 없고 구별할 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같다라고 한 게 아니고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도 없다. 아, 그러니까 같다고 보자. 가정이에요, 이거는. 자,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을 볼게요. 올라갈 때가 아니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오케이. 탄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아래로 하고 눌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 시점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왜 아래로 쏠리는 느낌을 받냐면 그게 바로 뭐 때문이죠? 관성 때문이거든요. 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날 끌어올려. 그러니까 나는 바닥으로 밀어 내려지는 힘을 받는 거예요. 다 느끼시죠? 네. 혹은 고속 엘리베이터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착할 때쯤 되면 몸이 막 가벼워지고 약간 불안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닥은 약해지니까 느려지니까 내가 위로 뜯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냐면 중력 때문이 아니라 관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아래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몸무게가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진다고 느껴요. 근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과감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관성 때문이라고 봐도 되지만 중력이라 봐도 중력이 커졌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전 지금 김도인 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중력이 왜 커져요? 제가 이 공식을 몰라서. 공식이 아니라 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력이 커지면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 순간에 쥐구가 커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 가정이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행성이 질량이 더 늘어났어. 그 순간에.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그래서 요거를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구분할 수 없다. 그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등가 법칙인가?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비행기 탔는데 버스 탔어. 근데 버스가 등속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난 별로 변화가 없겠죠. 네. 근데 얘가 굉장히 빨리 달리기 시작한 거야. 앞으로 가속을 확 합니다. 속도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100km, 110km, 120km 막 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뒤로 가서 붙겠지. 네. 뒤로 쏠리는 힘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데 내가 따짝 붙었어. 네.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이게 중력이랑 그다음에 관성이랑 차이가 없다. 동일한 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사실은 버스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뒤에 가서 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게 아니라 뒤에 별이 하나 생겼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뒤에 생긴 거야. 이론적으로 보면 같다는 거예요? 네.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뒤에 별이 가서 붙은 거야. 생긴 거야 갑자기 별이. 그러니까 내가 뒤에 가서 붙은 거지. 뒤쪽으로 중력을 받은 거지.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제 이거는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력의 깡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어. 살아나. 근데 저는 죄송한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정해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실제야.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야. 자, 이제 볼게요. 중력에 의해서 빛이 쉰다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단은 그럴 근거가 없어요. 빛은 최단 코스로 그냥 이동을 해요. 그럼 중력에 의해서 최단 코스가 쉰다는 건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래 강한 중력원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 때문에 빛이 쉰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네. 빛은 그냥 직진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빛은 그냥 내가 딱 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쐈어.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네. 그럼 빛은 직진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과 빛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뭐라? 가까워져야죠.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빛은 옆으로 가고 있어요. 네. 빛은 일단 쐈어. 쐈고 빛이 옆으로 진행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바닥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럼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일까요? 지구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 바닥으로 휘는 걸로 보이겠죠. 저는 이해가. 빛을 어디다 쏜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쏜 거예요. 왼쪽 벽에서 오른쪽 벽으로 쐈고 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아래로 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직진하는 건데 우리의 공간이 움직인 거니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나 아래 거대한 질량원이 그 중력원이 생기는 거나 같은 거로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똑같이 중력에 의해서도 빛이 휘어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빛은 질량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관측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그래? 이 어디까지는 우리 이론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이론부터? 자, 이 관측은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이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빵 떴지. 그러니까 좀 이따 그건 설명을 할게요. 네. 그냥 다시 이제 후려쳐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갈 때는 빛이 휘는 게 당연해. 왜냐면은 빛은 직진하는 건데 내가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내가 볼 땐 빛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빛은 사실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빛은 질량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가정했냐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랑 아래 중력원이 하나, 그러니까 지구가 또 하나 생기는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빛이 뭐에 의해서 휘어야 되냐면 중력에 의해서도 휜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휜다면 아래 중력이 생겼어도 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빛은 최단 코스로 이동하는 것이 맞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 최단 코스가 휘어지는 코스가 최단 코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이해 가십니까? 어려워. 어렵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지나가는 동안에 바닥이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휘게 느껴진다는 것까지는 쉽거든요.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이 하면 그 두 개는 동일하니까 아래 지구가 태양으로 변했다라고 가정해도 되는 거고. 네. 그럼 태양 옆에서는 빛이 어떻게 된다? 휜다. 근데 빛은 최단 코스로 움직인다. 그 말은 휘어진 것이 최단 코스다. 즉 공간이 휘어졌다라고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죽입시다.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시공간이 휘어지는. 그렇죠.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로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식적인 거는 그 뉴턴이 증명을 해냈잖아요. 수식적으로는. 이유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설명한 거죠.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한다.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거다. 그러면 중력이 공간을 왜 휘게 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냥 이거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독실이랑 대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독실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한다. 그러면은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은 중력이 원인이 돼서 공간 휘어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의 휘어짐이다라고 알고 있었어. 그게 맞습니다. 네. 뒤가 맞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중력장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융합되지 못한 부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상대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중력이라는 거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의 공간이 그냥 휘어져 있는 거다라고 동일하게 일단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가 논의를 했냐면 제 벨트가 휘어져 있어요. 배가 하도 나와서 요즘 그게 최단 코스입니다.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가는 최단 코스가 그겁니다. 자, 이게 휘어져 있는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그 거대 질량은 뭘 하냐면 공간을 휘게 만들고 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밑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죠. 이 공간 자체가 휘어서 일종의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거의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냥. 굴러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받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이해는 좀 힘들면서도 그냥 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인터스텔라 같은 거에서도 대충 나오나요? 공간이 휘어진 거? 공간이 휘어지는 건 안 나오는구나. 그치. 보여주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웜홀을 이야기할 때 종이를 두 장 겹친 다음에 푹 하고 찌르잖아요. 맞아, 너무 직관적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매트릭스 위에다가 볼링공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네. 그러면은 매트릭스가 아래로 푹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2차원으로 바라본 거고. 근데 그 옆에 우리가 탁구공을 살짝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럼 탁구공이 볼링공 쪽으로 굴러떨어지죠. 휘어진 공류를 따라가지고 뱅뱅 돌다가 딱 붙을 거란 말이야. 그게 중력이다. 중력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2차원으로 3차원을 그려내는 거고 3차원이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상상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그 장방정식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구하는 거지 직관적인 상상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나 싶기도 하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안 유명했거든요. 이때까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다지. 노벨상 받았는데. 노벨상 받기 전일걸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다. 그랬어? 노벨상 받았을 수 있겠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중력이 크다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빠른 가속도, 큰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중력이 무지하게 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태양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중력을 가지고 혹은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큰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할 때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는 거예요. 정지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 엘리베이터 타면 굉장히 좀 불편할 정도로 찌그러지잖아요. 혹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 뒤로 가는 힘이 목이 꺾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중력이 크다는 거는 그렇게 속도 변화량이 큰 거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거는 그냥 후려칠게요. 일반 상대론에 의하면 그 장방정식을 잘 풀어보면 가속도가 크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가속도가 크면 시간이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자 그럼 블랙홀 주변에 인터스텔라에 있는 블랙홀 주변에 있는 행성의 경우에는 중력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다? 가속도가 큰 거랑 동일한 거고요. 가속도가 크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면 좋냐면 사실 이제 그 아까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중력이 클 때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까 속도가 일정할 때만 지금 속도가 변해도 된다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후려쳐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중력이 너무 강한 걸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와,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시계를 갖고 왔어.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광자를 쏴가지고 바닥에 닿다가 위로 올라가면 1초가 되는 그 시계를 내가 보면서 미친도로 빠르게 멀리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력이 큰데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막 늘어나겠지. 와! 그러면서 그 시계를 보면 그 시계 안에 있는 1초가 나한테는 동일하게 보이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속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블랙홀 근처에 있는 별 착륙했다가 다시 백했을 때 그렇죠. 한두 시간, 2-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2시간이었는데 30년 갔나? 20몇 년이라고 했죠. 20몇 년에 흘러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너도 마음이 짠했어요. 왜 안 자고 있었냐 했더니만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자면서 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 분께서 가능하지 않다. 쟤는 미쳤어요. 검은이라네. 흑형 박사님께서 미쳤어야 된다. 혼자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엑스박스가 있었겠지. 그렇구만. 있었겠지. 아니 그거는 과학적인 모순 되게 많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 블랙홀 주변에 있다면 행성 궤도와 행성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멀잖아요. 그럼 블랙홀의 그 중력도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행성의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 게 아니고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 거예요. 그럼 그 비행기 그 모선에 있었던 궤도를 돌고 있었던 그 사람도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었어야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둘 사이엔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행성의 중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런 모순들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막, 서울이 아니라 지구에서 보내는 전파들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실시간으로 수신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중력에 의해서,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이제 편의가 발생하게 돼요. 청색 편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걸 정상적으로 해독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순은 많지만, 그거는 그냥 뭐.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렇군요. 이해하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는 어디까지나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력에 의해서 빛이 쉬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쉬는 게 맞는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옵니다. 아서 스탠리 에딩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1919년,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 말 혹은 1916년에 발표됐고, 1919년에 일식을 관측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태양 정도 중력이 되면 빛이 미세하게 휘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들이 정말 태양 때문에 약간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옆에 있는 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이 딱 가려지는 그 순간에 사진을 막 찍으면 주변에 있는 별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식을 관측하러 갑니다. 아프리카 근처의 프린시페 섬으로 가서 개기일식이 딱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진을 마구 찍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별이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중력 렌즈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거죠. 아주 쉽게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부터 Z까지 쓰여 있는 방문들이 있고, 그 방문 중에서 깡 선생이 어디 서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할까?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써 있는 문이 있는 문들이 쭉 나열돼 있고, 깡 선생이 50의 앞에 서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 깡 선생 바로 옆에 한 45 정도의 거대한 태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깡 선생의 위치가 태양 때문에 깡 선생이 오는 빛이 휘어져가지고 깡 선생이 어디쯤 보여야 되냐면은 한 60 정도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바깥쪽에 밀려난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그 그림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휘어져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으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휘어져서 오는데 우리는 저기 있는 신기로 보듯이.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도저히 이건 그림 없이 설명해. 독실이가 카페에다가 이 그림을 손으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야, 좀 깨끗하게 좀 그리지, 이게 뭐냐. 자, 그래도 쉽게 생각하면은 물줄기가 휘는 것처럼.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별빛이 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후려쳐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게도 느껴져요. 아니, 빛이 좀 쉴 수도 있지. 중력 때문에 빛이 쉰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전역학을 공부를 했으면 이게 너무 신기하다. 공간이 휘어지고 시간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극대화된 사례가 말하자면 인터스텔라가 되는 거죠. 극대화된 질량 근처에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예가 인터스텔라에서 나왔었던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왜 유명하고 왜 위대한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 이건 생각만으로, 사유만으로 쌓은 거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수 상대성의 가정이 있었죠. 딱 2개 있었어요.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또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이거하고 중력과 가속도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그 등가 원리 3개. 이 3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전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곳에서 다 성립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케플러, 뉴턴, 맥스웰 이런 분들. 맥스웰은 커피 만든 분이 아니고 전자기하를 완성한 분이거든요. 잡지 만드신 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맥스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맥심.
자, 이런 분들 정말 위대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뭐 했냐면 계속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니까 중력이 4분의 1이 되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통한 결과를 해석해 갖고 자연현상의 원리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자기가 그냥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 그 2개가 같은 게 아닐까라는 등가원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론을 완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증거를 보고 자연현상을 관측한 다음에 이론을 세웠다면 아인슈타인은 증거 없이 이론을 먼저 세워놨어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중력에 의해 빛이 쉰다는 것이 에딩턴이 사진 찍어서 발견됐고 블랙홀이 가능할 거라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먼저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블랙홀이 지금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먼저 이론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개갈굼 당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골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런 관측 없이도 몇 가지 어떤 사실들만 던져주고 나면 이걸 가정해서 하면 이론을 세워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수학이 원래 물리학의 역사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수학이 이제 물리학을 잡아먹었지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류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분은 천재 중에 하나다. 근데 약점은 많아요. 나중에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또 양자론에 있어서는 뭐 틀렸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엄청나게 싸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고집도 부리고 막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역설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단 한 사람의 천재가 나오기 힘든 세상이다. 이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 같고 자, 근데 이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제 뭐가 됐냐면 실험 결과를 먼저 보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논리적으로 이론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게 물리법칙이 성립하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하게 돼갖고 일종의 표준 모형 우리 이야기한 적 있죠? 표준 모형 힉스 입자 그 표준 모형이라든가 촉근이론 왠지 좋아하실 거예요. 촉근이론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현재 물리학의 경향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힉스 입자 우리가 LHC 편 할 때 뭐 얘기냐면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싶어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힉스 입자가 있다는 것 이론적으로만 있었었고 그거를 실험을 통해 관찰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실험들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입자를 발견했어.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런 건가를 알아냈다면 이젠 이론적으로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바뀐 거죠. 순서가 이제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우주를 서술할 수 있고 이거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현상학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후설이 이걸 되게 깔 걸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0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지만. 이거 다 얘기해야 돼, 이제. 10분 동안. 인터스텔라 얘기 안 했어. 얘기해주세요. 자, 이제 그 인터스텔라에서 아직 나오는 못했어, 영화 특집이었는데. 좀 메모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몇 가지. 일단 강착 원반 블랙홀 주변에서 왜 이렇게 그 블랙홀 형태가 멋있잖아요. 네. 카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아까 단순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았어. 뭐냐면은 질량이 점점 늘어나면 우주 공간에 질량이 큰 애가 나타나면 주변 공간이 휘는 거 아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유를 통해 가지고 걔를 M이라고 합시다. 그 M의 질량을 점점 높여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간도 극단적으로 휘겠지. 그 극단적으로 M을 점점 늘려가는 거야. 무한대로.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간도 무한대로 휘게 될 거다. 그게 블랙홀이지 뭐. 네. 그러면 특이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블랙홀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LHC 편을 참고하시면 좋고 거기서는 상당히 잘 해놨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없지만 편집 잘 해주셨겠죠 뭐. 이 자식 듣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강착 원반이라고 할게요. 우주에는 그러니까 먼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들이 뭉쳐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먼지들이 뭉쳐서 목성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게 안정적인 형태라면 블랙홀은 너무너무 중력이 세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태양이 지구와 목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가거든요. 보통 회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성, 지구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같은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블랙홀 주변에서도 어떤 평면 위에서 먼지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중력이 크니까 아주 강하게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목욕탕에 물 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회오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근데 왜 3차원 공간인데 2차원으로 빨려 들어가? 그거는 처음에 가군동량이 생겨나는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두 개가 90도를 이루면서 빨려 들어가면 부딪히면서 사이 중간 값이 되겠지. 부딪히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그 빨려 들어간 애들끼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이 빨려 들어간 그 먼지 구름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인터스텔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블랙홀 앞쪽에 강착 원반이 보이고 그 먼지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보이고 뒷부분에 있는 강착 원반이 블랙홀이 공간을 휘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모양이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있는 게 위아래로 딱 고리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그렇구만. 그거는 이제 카페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자, 또 뭐 하나를 얘기할게요. 그 영화에서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 나오겠지만 처음에 로켓을 쏜 다음에 그 로켓이 어떻게 간다고 목성 궤도로 가게 되거든요. 네. 목성 궤도에 웜홀이 있다고 해요. 웜홀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과 처음에 이거였어요. 사과의 표면을 따라서 뒤로 가려면 오래 걸려. 근데 사과를 벌레가 뚫었어. 그래서 벌레 구멍이 생겼어. 그 벌레 구멍을 따라가게 되면 뒤쪽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웜홀인 거예요. 벌레가 뚫은 구멍이니까. 그런 식으로 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존재가 목성 궤도 근처에다가 웜홀을 만들었다고 설정이 나와 있어요. 영화에서는. 영화에서. 그러면 그 목성 궤도 토성이었나? 토성이었던 것 같아. 그 토성까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영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화성 궤도의 중력을 사용해서 갔다라는 말이 잠깐 나오거든요. 네네. 이걸 스윙 바이 혹은 플라이 바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지금 얼마 전에 해성에 우리 맞아요. 착륙을 했잖아요. 네. 그 10년 전에 쏜 거예요. 아 진짜? 10년 동안 뭐 했냐? 걔가 지구와 화성 이런 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가 공전하는 그 속도를 조금 뺏어오고 화성이 공전하는 속도를 조금씩 뺏어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속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성까지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지구에서 쏜 로켓이 지구 위에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이 로켓을 또 쏘잖아요. 걔가 화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화성에 공전하는 에너지를 조금 뺏어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성을 손을 살짝 잡은 거네. 그렇죠. 그렇지. 화성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싹 끌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m/s로 달려오는 버스에다가 내가 1m/s로 공을 던졌어. 그러면 버스는 10m/s로 달려오고 있어요. 부딪혀도 튕겨나올 때 더 빠른 속도로 튕겨나오겠죠. 아, 그렇구나.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전하는 화성을 사용해서 화성의 그 공전하는 속도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사용해서 토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화성 궤도를 지나서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화성이 공전하고 있는 에너지를 불쌍한 화성에게서 에너지를 뺏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뺏는 건 아니지 뭐. 뺏는 겁니다. 화성은 느려져요. 정말요? 정말? 그럼요. 화성은 조금 느려져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버스에다가 야구공을 던져서 튕겨나올 때 버스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조금 느려집니다. 그렇겠구만. 그런 플라이바이 항법을 지금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위성을 쏠 때 어떤 로켓들을 쏠 때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상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거기 그 얘기 나오잖아. 미국 달 착륙 음모론. 그거는 저번에 독실이랑 막 싸웠었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 같이 한번 해보죠. 말도 안 된다. 저는 한 게 맞다. 안 간 게 맞아. 네, 그래서 행성이 공전을 해야만 사용 가능한 항법이고요. 그 스윙 바이, 플라이 바이 검색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 동영상도 좀 나올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하나 조성력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 그 행성에. 어마어마한 해일 같은 파도가 나타났잖아요. 네네. 네. 그걸 얘기하려고. 이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후려쳐보자. 자, 조석이 하루에 몇 번 나타나죠? 밀물썰물이? 2번. 2번.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조석이 왜 나타난다고 얘기하냐면 달이 물을 당겨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죠? 바닷물을 당겨서. 그러면 그 부분만 부풀어 오르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한 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쪽도 가잖아. 반대쪽도 부풀어 있어요. 달은 왼쪽에 있어. 근데 왜 지구 반대쪽도 부풀어 있어?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왜 양쪽이 부풀어 있냐고요. 그렇네? 몰랐는데요? 그거 뜰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가 있고 달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쪽도 부풀어 있지만 반대쪽도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부푼다는 거는 이제 물들이 그쪽으로 이제 좀 다 가간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왠지 국내 최초로 조성력에 대해 기조력에 대해 설명하는 3분 남았는데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는 빠르게 후려칠게요. 이것도 달이 물만 당기는 게 아니라 지구도 당깁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물도 당겨요. 모든 곳을 다 당겨요. 어디를 제일 세게 당길까요? 가까울수록 세게 당기죠. 가까울수록. 그래서 똑같은 1kg 덩어리를 생각한다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달이랑 가까운 쪽 물을 제일 세게 당기고 그 다음에 지구는 중간 정도 힘으로 당기고 제일 바깥쪽 가장 먼 쪽의 물은 가장 약하게 당겨요. 그럼 내가 최 사장의 왼쪽 손을 잡고 확 잡아 끌면 오른쪽 손은 어느 쪽으로 휘어질까요? 어느 쪽으로 튀어나갈까요? 반대로 튀어나가겠죠. 그죠? 사실은 왼손과 오른손을 다 당겼어요. 근데 왼손을 세게 당긴 거고 오른손 약하게 당긴 셈이야. 그렇네. 그러면은 최 사장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양쪽으로 팔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왜냐면 최 사장이 움직이는 거 대비 오른손이 또 천천히 움직이니까. 관성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관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의 자산이 증가했어. 근데 부자들은 저렇게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2배씩이라고 생각할게요. 모두의 자산을 2배로 줬어. 그럼 모두가 자산이 증가한 게 맞죠. 근데 빈부격차는 심해진 거야. 오히려. 이게 조성력입니다. 이해 가능했어요. 이해할 수 있어. 됐죠? 모두를 끌어당기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산층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1분 30초 만에 끝낸 조성력. 이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세기가 태양이 클까요? 달이 클까요? 태양이 크겠죠. 훨씬 크죠. 네. 근데 여러분이 알기로도 조석이라고 하는 현상, 민물썰물은 달이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등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성력이 생기는데 지금 말한 그 차등 중력이 뭐냐면 거리에 따라 중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력을 계산을 해보면 거리가 훨씬 중요한 팩터예요. 그래서 달보다 태양이 중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달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조성력에 있어서는 달이 더 중요하게 다가가더라. R제곱분의 M R의 3승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래?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토성이 고리가 있는 이유도 조성력 때문입니다. 토성 근처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들이요. 토성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두 개를 동시에 받게 돼요. 달이 지구에 있는 물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듯이 토성 근처에 있는 행성들이 양쪽으로 토성 쪽과 토성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동시에 받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굉장히 크게 증가해요. 그 조성력은. 기조력은. 그래서 토성과 가까운 곳에서는 걔네들이 부서져 버립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중력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쪽으로만 잡아당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조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토성과 가까운 쪽에서는 걔네들이 뭉쳐있을 수 없고 쪼개져 버려요. 그럼 그게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있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형태로 고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뭉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어. 조석에 대한 걸 알았는데 우리가 나가야 돼. 영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독실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죠? 2시간으로도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더 예약했으면 좋았을 거. 그러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 시간에 한 주 뒤죠.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하고 이 사기 방송 인터스텔라 한다더니 상대성이라고 막 내용도 모르겠어. 영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주 짧게 요거 조금 더 마무리하고 우리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질문 못 적어왔는데 질문할 틈을 안 줘. 청취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었으면 카페에 올려주십시오. 독실이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합시다.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인터스텔라 영화 얘기는 전혀 안 했으니까 영화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하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마무리하지 뭐. 그죠? 일단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오늘 들으면서 깡 선생 표정이 갑자기 침울해졌어. 그 화색. 화색이야? 좋아진 거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씩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셨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근데 원리만 알면 쉬운데 그걸 우리가 관측이나 이게 안 되니까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적인 부분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빛의 속도,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는 한계가 있고 일정하고 그 이상 못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지? 헷갈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성립한다. 그렇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핵심은
중력이 중력과 커지면 가속도는 구분할 수 없고, 그치. 따라서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빛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휘어지고 시간도 느려진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힘이라던가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전역학에서 힘 이런 것들 고전적인 거랑 달라졌죠. 그렇죠. 보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인슈타인이 뭐 그럼 뉴턴과 갈릴레이 이론을 완전 폐한 거냐라기보다는 그걸 보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뉴턴과 갈릴레이 이론이 맞고요. 근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든가 블랙홀처럼 중력이 무지하게 세지는 상황에서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좋아. 이해했어. 할 수 있어. 이제 나도 이해했습니다. 김도인 어떠셨나요? 저도 어려운데 재밌었어요. 다시 그 독실님께서 정리해주니까 그 전에 알았었던 이론적인 걸 막 머리로 더듬어 보는데 이 이론적인 걸로 들으면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생각해보면 그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 공간이 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납득이 가고 판이 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고무판이 휘는 거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쉬는지 이미지로 떠올리려면 안 떠올라요. 물리학을 전공한 분들도 여전히 그 인터스텔라 보면서 그 블랙홀의 형태를 보면서 그 안에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는 것과 또 그걸 시각화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 또 뭐 이런 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한다니까 너무 좋은 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물론 영화적 설정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차원 얘기를 했었어야 돼. 걔네들이 왔었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죠. 그냥 영화니까. 그런데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다. 전 독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그럼 신이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원을 초월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선악과를 뜬금없이 얘기해도 되나? 선악과를 만든 걸 보면 뭐 미래를 알고서 한 거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간의 제한 구석을 받는 상황에서 앞과 뒤를 알고,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초월한 존재, 그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과거와 미래까지는 아닌가? 과거가 다 보이잖아요. 네네. 그 영화 큐브 같은 거 안에서. 그렇지. 그렇게 아예 초월한 형태를 우리가 얼핏 상상할 수 있다면 꼭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스무스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다른 차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량을 갖고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내려다 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우린 상상할 수 없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방송 끝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게 들었고,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가야지.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터스텔라 얘기도 하고 종교 얘기 좀 합시다. 종교 얘기라고 하면서 지금 외계인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다차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그래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모임은 그 더 자세한 내용들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